안녕하십니까. EBS 수능 강사 이범석입니다. 오늘 2020 대입 1학년, 2학년, 주로 2학년 학생들이죠. 2020은 1학년 학생들은 2021 대입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진인데요. 실물보다 확실히 사진이 낫죠.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진행되면서 과학기술은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에서 이런 활동을 했었고요. 지금은 EBS에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설명회를 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지금 나눠드린 책 같은 것도 집필하고, 그렇게 EBS와 함께 학부모님들의 대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목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학생들이 궁금할 만한 질문들을 제가 같이 이 목차에 맞춰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오늘 조금이나마 해소 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가장 궁금한 것은 역시 내 점수로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느냐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대입 달라진 것이 있나요? 지금 입시 정책이 요새 하도 이제 많이 바뀐다는 언론의 보도가 많이 나와서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거예요. 특히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엔 지난 4월 달쯤엔 이제 정시가 뭐 늘어난다 만다 이런 얘기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우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수시가 정시가 어떤 것이 유리할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2학년, 밑에는 고1학년 대상으로 대입 정책이 발표되는 시기예요. 이미 제가 색깔을 좀 다르게 칠해놨죠. 바로 이 부분,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이미 발표가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2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사항과 시행계획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기본사항은 주로 입시 일정에 대해서 주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계획에서는 인원이 수시 몇 %, 정시 몇 %다. 2학년은 여기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죠.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입 일정만 지금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30날이니까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지난주에 발표된 그런 사항으로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2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고3이죠. 지금 이제 원서 접수가 다음 주에 끝나요. 다음 주에 이제 싹 끝나게 되는데 이 학생들에 비해서 전체 인원은 감소했고요. 그리고 수시 정시 비율은 전년도와 유사한데 수시는 당연히 뭐 학생부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 전형 그대로입니다. 바뀐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전형과 고른기회 전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시가 많다고 학부모님들의 원성이 컸었어요. 그런데 수시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1%가 증가를 했고요. 정시는 당연히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수시 중에서 전체 77.3% 작년보다 1.1% 증가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정시를 보시면 역시 22.7%입니다. 이게 이제 고등학교 지금 2학년 대상으로 진행되는 2020 대입의 비율입니다. 수시 중에서도 중요한 전형이 바로 학생부 전형인데요.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합친 인원이 수시 전체 인원 중에 대부분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수시로 갈까 정시로 가야 될까? 우리 자녀는 수시일까 정시일까 고민하실 필요가 사실 별로 없는 비율이죠. 수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수시 전체 비율, 수시가 이제 1.2% 이렇게 증가를 했고요. 정시를 보시면 수능 위주 전형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10%대로 떨어졌어요. 20%에서. 그래서 이제 정시를 희망하시는 학부모님들은 학생들은 좀 안타까운 마음이시겠죠. 수시의 86.5%가 학생부 전형이고 정시의 87.6% 수능 전형, 즉 수시는 학생부 전형, 정시는 수능 전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비율이죠. 그러면 정시가 정말 줄어들었느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지원하려는 학교가 어느 수준의 대학이냐에 따라서 정시의 비율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희망하는, 학부모님들이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바로 그런 대학들을 뽑아봤습니다. 사실 지난 4월에 이 상위 대학들의 교육부에서 요청이 있었죠. 정시를 늘려달라. 그래서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하기 위해서 다들 노력을 했어요. 모두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형식적으로 증가한 대학들이 많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뭐 10명 단위로 이렇게 증가시킨 대학들도 뭐 이렇게 해놓고 증가했다. 우리는 늘렸다. 이렇게 명분만 챙긴 대학이 있는 반면 대규모로 이렇게 대규모로 하기도 사실 좀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로 증가한 대학이 연세대, 성균관대, 서강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대학들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이 대학들의 전체 인원의 합을 좀 살펴보니까 25.8%에서 29%까지 늘었군요. 이거는 이제 지금 중3 학생들 대상으로 한 30%까지 정시를 늘려라 비율에 이미 육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의 주요 대학의 경우 거의 30%. 이 비율이 다가 아니죠. 수시에서 모집을 하고 나면 수시에서 모든 인원을 100% 뽑지 못합니다. 이유는 뭐죠? 예, 전화를 하다 추가 합격을 하다 다 못 뽑으면 정시로 그 인원이 2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원이 많게는 5%까지도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30%에서 35%까지는 정시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나 역시 전체 정시 인원으로 봤을 땐 조금 줄어들었다는 거.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대는 이제 가장 뭐 희망하는 서울대는 일단은 2020 전형에서는 우리는 유지하겠다. 바꿀 생각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그대로 20% 정도를 정시로 뽑게 됩니다. 이제는 기초적인 걸 들어갈게요. 아주 쉬운 겁니다.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수시와 정시를 제가 이렇게 전형을 구분해 봤는데요. 개수가 몇 개인지 한눈에 보이시죠? 어렵지 않죠? 수시 전형은 몇 개일까요? 수시의 전형 종류는 보시다시피 교과 종합 논술 실기 이렇게 4개의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시 전형은 2개죠. 아주 쉬운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착각을 하세요. 원서 접수가 4장이래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이제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특히 여기 인천은 이제 교육열도 아주 높으시고 이런 설명회도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잘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원서 개수는 수시가 몇 장? 6장입니다. 6장. 즉 4가지 전형 중에 6장 중에 아무거나 골라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주력해야 할 전형이 따로 있겠죠. 아이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시 전형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원서 개수? 가군, 나군, 다군이죠. 한 장씩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 전형의 원서를 3장씩 쓰는 거예요. 그럼 학생이 총 쓸 수 있는 원서의 개수는 몇 장? 9장이죠. 그럼 9장의 원서를 10분 활용해서 9장까지 다 써야겠네요. 원서를 9장까지 다 쓰면 좋을까요? 수시 전형에 합격을 하면 정시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 전형에 먼저 합격을 하면은 부모님도 학생도 그리고 담임 선생님도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정시 전형 때 축하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정시 전형까지 갈 필요가 굳이 없겠죠. 재학생들의 경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이제 좀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의 비율, 지금 2학년 학생들 대상 비율입니다. 아까 보셨죠? 얼른 넘어갈게요.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비율들이 각각 조금씩 늘어났어요. 학생부 전형이 이렇게 증가를 했고요. 논술 전형은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기 전형은 이제 수시에선 주로 특기자 전형에 많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변함이 없죠. 그리고 정시 전형은 이제 조금 줄어들었어요. 보시다시피. 그리고 정시의 실기 전형은 주로 예체능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당연히 수시 전형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아마도 이제 2022 개편안이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정시가 30%까지 늘리라고 했잖아요. 지금보다는 어쨌든 조금 높아져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앞에. 그러면 내년에 1학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시가 미리미리 대학들이 미리미리 조금 준비를 하면서 약간 좀 더 이제 정시를 늘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내년에는 수시가 지금보다는 줄어들고 정시가 약간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0 입시가 아마 수시 전형의 비율이 가장 높은 그런 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수시 전형의 비율이 이렇게 높을 때 우리는 어떤 지원 전략을 가져야 될까 고민하셔야죠. 수시 전형이 당연히 높습니다. 수시 전형이 유리하겠죠. 그리고 앞에서 시험을 봐요. 먼저 붙으면 정시까지는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학생부 전형과 그럼 논술 전형, 수시에서 2개의 전형을 택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무슨 전형을? 이건 비율을 뭐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학생부를 포기하고 나서 논술로 가겠다는 것은 이건 정말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굳이 지금부터 2학년 학생들이 논술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2학기 시험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내년 3학년. 이 3학년은 한 학기만 들어가는 것 같지만 3학년 한 학기의 성적이 3학년 전체 성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반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학생부를 지금부터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되겠죠. 재학생들은 그렇습니다. 학생부 교과 종합전형 중에 그럼 어느 전형이 훨씬 더 학생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비율을 딱 보니까 압도적으로 교과가 높네요. 전국의 비율을 따졌을 때 42.4, 24.5 교과 전형이 높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변에서는 종합 전형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여기 인천은 아무래도 종합 전형이 전국에서 가장 강세인 지역입니다. 알고 계시죠? 학부모님들. 학교에서 준비도 잘해주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님들도 관심이 높으세요. 그래서 종합 전형 관심이 어디보다 높은 이 지역. 바로 종합 전형이 훨씬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왜 그럴까요? 비율이 훨씬 적은데 왜 더 중요하죠? 바로 얘들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바로 저 대학들. 어느 대학입니까? 어려우실까봐 제가 또 친절하게 가져왔습니다. 뭐 어떤 대학인지 다 아시죠? 앞글자만 보셔도 앞글자만 봐도 우리가 다 아는 그 대학들. 여기 가기 위해서는 바로 저 파란색의 교과 전형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어디론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40%는 온데간데 없고 이건 전국 비율은 여기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뽑지 않습니다. 온통 빨간색의 종합 전형으로만 선발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2학년 학생 대상 비율이에요. 이런 비율대로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이 대학들을 가려면 결국 종합 전형이 대세구라라는 것을 인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종합 전형이 이렇게 높은데 이 대학들은 다른 전형 비율도 조금씩 다릅니다. 전국의 비율에서 3.8%밖에 되지 않았던 논술 전형은 이렇게 많아지죠. 심지어는 15개대로 따지면 20% 가까이 논술이 늘어납니다. 즉 최상위권에 지원하는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논술 전형도 6장 중에 1장 정도는 비율적으로 봤을 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다만 이 대학이 가능한 학생들이 준비를 하죠. 문제는 저 대학이 가능하지 않은데 무턱대고 가겠다고 원서를 내는 것은 그건 또 이제 무리가 되는 겁니다. 특기자 전형도 연대와 이대를 중심으로 7개 대 안에서 특기자 전형도 이렇게 높은 비율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이 내가 지원할 대학이 어느 수준에 있느냐에 따라서 지원하는 비율은 전혀 달라진다. 조금 더 볼까요? 서울소재대학을 전체를 다 이제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종합전형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인천이지만 인천에 있는 대학만을 고집하지 않죠. 바로 집에서 다닐 수 있는 서울대학들이 많습니다. 서울소재대학을 가시려면 역시 종합전형을 준비해야 하고요. 지역의 국립대학들로 내려가면 조금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지역의 국립대학은 전국 비율을 받쳐주는 교과 전형이 여기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지역 거점 국립대학만 해도 교과 전형이 많고요. 그리고 또 교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도 지금 여학생들이 되게 많이 와서 앉아 있는데요. 저쪽에도 많은 것 같고 저 뒤에도 많은 것 같습니다. 교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교과 전형 거의 선발하지 않는 걸 알 수 있죠. 종합 전형 그리고 의외로 정시 전형도 교대는 압도적으로 많이 선발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이 어떤 대학이냐, 어느 수준의 대학이냐에 따라서 준비해야 되는 전형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무턱대고 내가 물론 유리한 전형이 따로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려면 지금부터 어떤 데 좀 더 중점을 둬야 되는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전국의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은 역시 아까 보셨던 대로 종합전형, 그리고 인천에 있는 대학, 이 근처의 대학들도 있습니다. 제가 뭐 가톨릭대나 뭐 이런 대학들, 가깝죠 여기서. 이런 대학들을 살펴보면은 종합전형이 인천도 역시 수도권이다 보니까 종합전형이 역시 비율이 높다. 그래서 여기서는 고민하실 필요 없이 종합전형은 지금부터 계속 준비를 하셔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죠. 좀 희망적인 이야기예요. 이제 고3 학생들 여기는 없겠죠. 이제 원서 접수하느라 지금 아마 상담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겁니다. 저기 맨 꼭대기 보이시죠? 예, 지금 안타까운 지금 여기 지금 나오지 못한 고3 학생들의 이야기죠. 여기 있는 고2 학생들은 요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학년 학생들은 그 밑으로 하나 더 내려가죠. 계속해서 출생률이 줄어들다가 지금 고3 학생들이 밀레니엄 베이비로 갑자기 이제 뭐 엄청나게 출산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이제 낳을 아이들 미리 다 낳으신 거죠. 갑자기 쭉쭉 떨어져요. 한 2년 동안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자그만치 6만 명씩 떨어진다는 거죠. 전체 수능에 응시하는 인원은 53만 명 정도가 되고요.
대학 입시에 응시하는 학생은 60만 정도가 됩니다. 수능을 안 보고 응시하는 아이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전체를 60만 수험생이라고 보면 그 중에서 6만이 떨어지면 10%씩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한 12만 정도가 1학년 학생들은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대학 정원과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 이거 2017학년도 기준이에요. 그래서 2017학년도 대학 정원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대학 정원과 학생 수는 계속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같이. 비슷한 비율인데 4년제 비율은 요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전문대까지 합치면 비율이 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2학년 학생들은 자기가 원하기만 한다면 대학에 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반마다 한두 명씩 있어요. 반마다 한두 명이면 전국에 엄청난 학생들이 많습니다. 선생님 저 대학 안 가요. 이런 학생들이 꽤 많아요. 설득하고 어르고 달래고 해서 수능 원서까지 쓰지만 시험장에 가지 않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 빼고 나면은 여유가 있어요. 대학들이 이제는 큰일이죠. 그래서 지금 대학 구조조정, 그래서 뭐 학자금 지원 이런 거 발표한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지금 대학들도 많은 시련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학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기 위해서, 집에서 조금이라도 가까운 대학에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까 송기택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직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이 내용을 근데 알고 보셔야죠. 제가 3년치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2016년, 17년, 18년에 6월, 9월 수능에 응시한 학생들의 숫자예요. 근데 뭔가 반복되는 패턴이 보이시죠? 초록색은 재학생들의 숫자고요. 노란색은 졸업생, 즉 재수생들의 숫자입니다. 이상하죠? 재수생들이 9월 모평까지, 9월 모평이 지난주에 실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9일 후인 다음 주에 원서를 마감해요. 그래서 이 9월 모평은 사실 수능이 아니라 이제 그 수시 원서 접수를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시험인데 이때도 재수생들은 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밖에 안 나오죠. 그러나 얘들이 갑자기 어디선가 수능날이 되면 벌떼같이 몰려옵니다. 얘들 뭘까요? 왜 모평은 안 보다가 갑자기 수능장에 나타나는 거죠? 9월까지는 어떻게 하던 애들입니까? 애들이 대학교 캠퍼스를 잘 누비고 다니던 아이들입니다. 반수생들. 서울대 다니는 아이도 시험을 보러 오죠. 작년에 한 문제 실수로 틀려서 의대를 못 갔어요. 올해 의대를 가야 하기 때문에 시험을 보러 옵니다. 만점 맞으려고. 연두고대 다니는 애들 당연히 오겠죠. 작년에 서울대를 못 갔거든요. 그 아이들이 갑자기 나타나는데 걔들만 있으면 다행인데 더 무서운 애들, 절에서 머리까지 눈썹까지 밀고 있던 애들이 9월 모평은 못 보고 있다가 갑자기 수능날 나타나는 거예요. 이기기 어렵겠죠. 재학생들이 가진 어려움이 이겁니다. 이거를 빨리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재학생들은 이제 지금부터 수능 점수를 올려서 열심히 하지만 저 어벤져스 같은 친구들이 저 위에서 조용히 버티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재학생들은 또 수능날 갑자기 사라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아이들인지. 제발 원서 쓰자고 했는데 원서는 썼는데 이제 수능날 나타나지 않는 아이들. 그래서 튼튼하게 밑을 깔아줘야 될 아이들은 안 오고 어디선가 갑자기 저 위에서 노는 아이들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학생들의 성적이 3월 모평, 3학년 올라가자마자 보는 3월 모평이 이제 가장 높고 점점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는 들으셨죠? 서울시교육청에서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3월 모평 성적을 재학생들이 유지를 할 수 있는가? 각 100분이 성적대별로 비교를 해봤더니 평균을 내봤더니 이런 방식의 성적 패턴이 나타납니다. 모든 학생이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저 중에 한 15% 정도는 오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즉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수능을 준비해야 할 학생들은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년 3월 모평 때 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야 그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걸 뜻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뭐 수능이 멀리 남았다 이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1학년 학생들이 여기 있다면 좋아요. 아직 기회가 조금 더 많이 남았네요. 조금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야 된다는 걸 뜻하죠. 요 정도 성적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100분위 성적이. 정시전형의 졸업생 학생, 그럼 정시전형의 졸업생들, 재수생들이 무척 강하겠네요. 제가
K대학교, 서울에 있는 7개 안에 들어있는, 아까 7개 대학 안에 들어있는 K대학교 사정관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정시전형의 재수생들이 강세라는데 과연 합격생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70%가 넘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시전형은 그들의 리그인 거죠. 그렇다면 희망을 또 드려야 돼요. 재학생들도 희망이 있다. 종합전형의 재학생 합격 비율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대학 입학사정관님들한테 다니면서 물어봤어요.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평균적으로? 압도적이에요. 90% 이상입니다. 즉 이거는 반대로 바꿔 말하면 졸업생들은 종합전형이 쉽지 않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종합전형에 올인하는 학생들이 여기 많죠. 올인을 했다가 실수로 한 장이라도 합격을 못해서 넘어가면 내년에는 기약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같이 준비하셔야 될까요? 수능을 반드시 같이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리 됐든 저리 됐든 수능이 밑에서 받쳐주면 원서 쓰는데도 든든해지고요. 합격 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상위 대학에 합격할 확률은 더욱더 높아지죠. 그 원리를 잠시 후에 또 보시겠습니다. 수능이 중요해요. 수능이 받쳐줘야 합니다. 선생님, 저는 종합전형 6장을 쓸 거기 때문에 수능 최저는 필요가 없어요.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재학생들은 수시가 유리하고요. 졸업생들은 정시가 유리하다는 거 아셨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학생들의 일정을 살펴볼게요. 아직 모평 일정이 정확히 나오진 않아서 제가 월만 써놨습니다. 저 초록색, 보라색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은 이제 모의평가, 학평과 모의평가입니다. 그리고 수능까지 이렇게 시험을 치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학교 시험을 치르게 되겠죠. 지필고사. 그리고 6월 달에 6월 모평, 9월 달에 보는 9월 모평, 이게 바로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에서 보는 시험입니다. 이 두 개의 성적을 가지고 수시 원서 6장을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준비를 잘 하셔야죠. 3월 학평도 중요합니다. 3월 학평이 6월과 9월보다는 잘 나오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3월 학평부터 꾸준히 잘 준비해서 6월과 9월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수시 접수가 내년에는 9월 10일 날 마감을 해요. 올해는 9월 14일 마감입니다. 근데 이걸 아셔야죠. 올해 9월 5일 날 9월 모평을 받습니다. 그리고 9월 14일 날 마감을 합니다. 원서를. 그럼 9월 모평 보고 9일 동안의 시간이 지금 주어져 있죠. 지금이 그 사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9월 모평 성적을 바탕으로 수시 원서 6장을 결정을 가채점을 가지고 하게 될 텐데, 내년 보세요. 내년엔 10일 날 마감이죠. 원서가. 근데 9월 모평을 며칠 날 볼까요? 아직 정확히 모르지만 시간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9월 모평이 물론 지금보다 당겨지긴 하겠지만 9월 1일 날 본다고 해도 역시 9일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9월 모평과 원서 쓰는 시기가 더 줄어들 수도 있다. 내년에 추석이 이상하게 날짜가 끼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9월 모평 성적만 무조건 믿고 계시다가 이게 나중에 그 측정이 제대로 안 돼서 원서 쓸 때 매우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6월 모평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미리미리 전략을 좀 세워두실 필요가 또 있겠습니다. 바로 6월 9월 모평 성적과 바로 교과 내신 비교과, 이 밑에 두 가지는 학생부죠. 저 두 가지 자료만 있으면 원서 6장을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원서를 결정하느냐, 요렇게 결정을 합니다. 6월 모평 9월 모평 성적을 가지고는요, 수시 원서 6장의 하한선을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교과 내신 등급이나 비교과, 즉 종합전형이 준비된 상황에 따라서 수시 지원의 상한선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한선과 상한선이 결정되면 6장의 원서가 나오죠. 그럼 같이 원서를 쓰러 가보실까요? 원서가 1, 2, 3, 4, 5, 6, 6장이 있습니다. 어떤 대학을 원서를 쓸까? 상향, 적정, 안정. 이게 기본 전략이에요. 6장 무조건 다 높여 쓸 수도 없고 무조건 낮춰 쓸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나눠서 쓰셔야죠. 자,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전략이 가장 중요할까요? 원서를 쓰실 때 적정하게 잘 써야죠. 상향,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야 되니까. 하향, 안정, 지원, 이게 중요할까요? 6장이 다 붙으면 어떨까요? 그 학생이 6장 썼는데 다 합격했어요. 기분이 6개 중에 고를 테니까 아주 꽃놀이 해갖고 좋죠. 아니죠. 그죠? 원서 잘못 쓴 거죠.
밑에 6장이 다 붙으면 4번, 5번, 6번 원서는 더 높여서 써도 될 원서였죠. 잘못 쓴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누구를 원망하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어떤 게 붙어야죠? 1, 2, 3, 4, 5, 6번 중에 1번, 2번이 붙어야 대박이 나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 있어요, 학교에. 다 3, 4, 5, 6 다 떨어졌는데 1번이나 2번만 붙어가지고 대박을 치는 아이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학교는 그 학생은 학교에서도 그리고 동네에서도 온 동네 방네 소문이 나가지고 그 학생이 표준이 돼요. 그래서 이 성적이면 얘 여기 간대더라. 아니죠. 로또 맞은 거예요. 그냥 로또를 맞은 겁니다. 로또 맞으시는 분들이 주변에 꽤 있습니다. 매주 한 10분씩은 계신 것 같아요. 전국에. 계속 복권 같이 사실 건가요? 나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를. 대부분의 아이들을 생각하셔야죠. 대부분의 아이들은 6장 중에 몇 개만 붙죠? 5번, 6번만 붙어요. 5번, 6번만 붙습니다. 자, 그럼 5번, 6번이 붙을 가능성이 높은 원서인데 저걸 잘못 쓰면 어떻게 될까요? 아, 예, 어벤져스 그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정시로 가야 됩니다. 기약도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수시에 끝내야죠. 끝내려고 한다면, 수시에 끝내야 한다면 내년까지 굳이 내후년이죠, 이제 2학년이니까 내후년까지 가야 되지 않으려면 저 5번, 6번 원서를 잘 쓰셔야 됩니다. 저거는 가능하면 선생님을 주세요. 못 가면 네가 책임져라 하고서는. 그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그래도 경험에 따라 가지고 얘를 어디를 보내야 그래도 최소한 붙을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기가 참 힘들죠. 아이들도 그래요. 그래서 집에 가서 원서를 쓸 때 꼭 5번, 6번을 다른 데를 쓰고 맙니다. 그러면은 그런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졸업식이 끝나는 날 잠을 못 자요. 내 아이를 대학을 못 보내고 대학이 확정되지 않은 채 졸업식을 하게 되면은 그날 잠이 안 옵니다. 쟤를 어떡할까? 내년까지 기다려야죠. 기약 없이. 오지도 않아요. 내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자, 원서를 써보겠습니다. 이 학생은 6월 모평 비교과 교과 내신 등 가지고 아래의 선과 위의 선, 상향 제일 최하위 선, 최상위 선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범위가 결정되죠. 6장에. 이 학생은 이제 100분위 80% 대학의 모평 성적을 받은 아이입니다. 100분위 80% 대학 어디쯤 될까요? 인문계 정도 기준으로. 서울의 한성대라고 들어보셨나요? 서울의 한성대. 제가 생각하는 서울에서 가장 낮은 커트라인입니다. 특히 야간 학과가 있어가지고 인서울을 꼭 난 반드시 가야 되는데 성적이 조금 낮다 그러면은 반드시 지원시키는 대학이죠. 그래서 서울의 가장 낮은 바로 이 한성대. 야간은 아닙니다. 주간 기준으로 80%가 커트라인입니다. 그 정도 이제 얘는 인서울은 어떻게든 좀 할 수 있겠구나 싶은 정도의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죠. 이 학생이 내신을 살펴보니까 내신은 조금 상대적으로 모의평가보다 높아요. 그래서 한 90% 정도 대학에는 내신을 가지고 또는 비교과를 가지고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에 지원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학생. 90% 대학은 어디쯤 될까요? 100분이 90% 정도의 대학?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건대 정도 됩니다. 그럼 그 사이가 폭이 어때요? 굉장히 넓죠. 100분이 10% 차이지만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게 넓은 범위에 이런 격차가 벌어져요. 그럼 이 학생 수시 원서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아까처럼 써야죠. 상향, 적정, 안정. 그래서 결국에는 100분위를 기준으로 대학을 이렇게 원서를 쓰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저렇게 원서를 쓰면 저 중에 붙을 확률이 어디가 높다고요? 당연히 1, 2, 3, 4는 쉽지 않고요. 5번, 6번이 붙을 확률이 높겠죠. 그럼 이 학생은 이제 서울 언저리에 있는 커트라인 언저리에 있는 그런 대학들을 이제 주로 합격 가능성을 보고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학생 실패일까요? 이렇게 쓰면? 5번이나 6번이 됐어요. 합격을 했어요. 실패일까요? 성공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5번, 6번 떨어지면은 정시로 가야 됩니다. 그럼 정시로 가면은 무슨 성적 가지고? 이 성적 가지고 가야죠. 어차피 정시로 가도 거기 가요. 근데 거기 정시에 갈 수 있는 그 대학을 수시에 가면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즉 수시에 제일 낮은 선이 되는 기준이 모의고사 성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게 수시 성공이에요. 그래서 정시에 갈 수 있는 그 대학보다
같거나 더 높은 대학을 가면 수시는 무조건 성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원서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학생 제일 가고 싶은 대학 어디죠 지금? 90% 대학이죠. 90% 대학을 제일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기약이 없어요. 그럼 이 학생들 90% 대학을 갈 수 있는 확률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요? 원서 6장을 이렇게 쓰는 순간 90% 대학을 갈 확률은 이미 몇 분의 몇? 6분의 1밖에 안 되죠 이미. 자, 그러나 이거를 좀 더 높이는 방법이 있겠죠. 바로 모평 점수를 높이는 겁니다.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모평 점수가 올라가면 이 학생 대학을 어떻게 했어요? 6장의 원서를? 90% 아래 대학은 쓸 필요가 없어졌죠? 그럼 이 학생 6장의 원서를 전부 다 어떻게? 이렇게 쓰게 되겠죠. 아까보다 내가 가고 싶었던 그 대학 90%의 대학을 갈 확률이 원서를 이렇게 쓰게 되면 몇 배가 높아집니까? 몇 배가 높아져요? 상위 대학 합격 확률이? 한 장밖에 못 쓴 90% 대학을 6장을 썼잖아요. 6배가 높아집니다. 저 중에 한두 장은 될 수 있겠죠? 그럼 내가 가고 싶은 그 대학에 갈 수 있는 확률이 저렇게 높아져요. 즉 수시에 높은 대학에 합격하고 싶으신가요? 무슨 점수를? 내신을 높여야 되는 줄 알았더니 내신도 중요하지만 뭐가 받쳐줘야 가능하다? 예, 수능이 받쳐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죠. 조금 더 가면 더 늦습니다. 근데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수능을 높였더니 막 지 맘대로 막 올라가고 점수가 내신보다 더 높아지는 학생들이 있어요. 특히 특목고 자사고에 이런 학생들이 많죠. 내신보다 수능이 더 좋은 상태. 그럼 이 학생들은 정시에 95% 대학 지원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수시에 그 아래 대학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신 가지고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리가. 그럼 이 학생들은 무슨 전형? 학생부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100분이 95% 이상의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 해보고 싶은 전형 마음대로 넣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대박이 잘 나는 논술 전형 그냥 쓰는 거죠. 그리고 안 돼도 상관없어요. 논술 전형 뭐 별로 될 확률이 별로 없지만 안 되면 정시로 가면 돼요. 정시 수능 성적이 받쳐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2학년 학생들 지금 종합전형 지원할 거라고 마냥 수능을 놓고 계시면 절대 안 돼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내년 3월에는 반드시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재학생들이 가장 놓치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이것만 알고 가셔도 예, 오늘은 끝났어요.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학생들이 내년에 수능을 다 보고 나면 11월 14일 날 봅니다. 올해보다 하루 당겨졌죠. 올해는 15일. 이제 수능 성적표가 12월 4일 날 내년에 12월 4일 날 나오고 최초 합격, 추가 합격. 그래서 12월 19일 날 내년 12월 19일이 되면 이제 수시에 내가 대학을 갔는지 못 갔는지가 결정이 다 끝나요. 추가 합격까지. 여기서 한 통이라도 끝까지 전화를 받거나 합격 통지서를 받은 친구들은 이제 웃으면서 등록을 하면 되지만 거기서 6장을 다 합격까지 못한 친구들은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더욱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정시 접수가 이 연말. 그래서 이 연말에 뭐 어떤 연말의 기분 같은 거는 예, 사치입니다. 정시로 가면은 그래도 올해보단 나아요. 올해는 이제 1월 2일까지 접수라 연말 연시도 그냥 다 그냥 날아갑니다. 가슴 아프죠. 가능하면은 여기까진 가지 말고 예, 여기서 끝내자. 재학생들은 이런 전략이 중요하다. 수시가 유리하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 아이가 내 성적이 모의고사 평가의 100분위 성적이 과연 얼마냐? 이게 성적표를 보시면 아시겠죠? 성적표 뭐 여기 나와 있는 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자리가 어딘지만 대충 보시면 돼요. 집에 가서 내 성적표 보셔야죠.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에 100분위가 여기 나와 있어요. 잘 안 보이셔서 제가 확대를 합니다. 이렇게 확대를 하면 이 중에서도 전 과목을 합친 영어는 100분위가 안 나와요. 절대평가라. 국어, 수학, 탐구. 여기는 이제 인문계열 학생이라 사탐인데 자연계열은 과탐이죠. 국수사 또는 국수과가 100분위가 몇인지를 보시면 내가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딘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내 100분위에 따라서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딘지 보실까요?
백분위 성적이 얼마인지 몰라서 지금 헷갈리시죠? 그래서 제가 등급 평균으로 가져왔습니다. 평균 1등급이다. 내가 정시 여기 지원이 가능할 수 있어요. 물론 정시 전형은 그 편차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과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국수, 영탐, 반영 비율에 따라서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대략 이 정도 백분이면 요 정도 대학에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평균 2등급, 평균 3등급입니다. 평균 3등급까지가 인서울 커트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내신도 모평도 똑같습니다. 평균 3.0 안에 들어가면 인서울이 대략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대학들은 인천 지역에서 가까운 대학들을 표시해 봤습니다. 밑에도 있네요. 네, 평균 4등급 여기까지. 선생님, 저희는 제 성적은 5등급, 6등급인데 어떡하죠? 사실 4, 5, 6등급이 전체에서 제일 많아요. 4, 5, 6등급의 전체 비율을 합쳐보면 56% 정도의 학생이 4, 5, 6등급 안에 있습니다. 그 구간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럼 이 5등급, 6등급 제일 많은 이 학생들 어떻게 해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까 대학 정원 보셨잖아요. 제가 이게 길이가 위아래로 짧아서 대학을 다 쓰지 못했지 이 밑에 대학들이 더 많습니다. 예, 제가 다 쓰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많습니다. 갈 수 있는 대학은. 다만 여기가 수도권이기 때문에 점수가 그렇게 아주 낮은 대학들은 4년제에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대들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에 달려 있어요. 자연계열입니다. 평균 1등급, 2등급, 3등급, 그리고 4등급.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이 좀 높낮이가 달라지는 게 보이시죠? 대학에 따라서 자연계열이 강세인 대학이 있고요. 인문계열이 강세인 대학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높낮이가 점수가 많이 차이가 나는 대학들도 있어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같은 경우죠. 여기는 자연계열은 꽤 높습니다. 취업도 잘 되고요. 네. 인하대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전형별 전략을 좀 보러 가겠습니다. 이제 그럼 내성적으로 어딜 갈 수 있을지, 그리고 맞는 전형은 뭔지, 학교 활동 중에 이제 성적 관리 어떤 거 중요한지 보러 가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6가지 루트 중에 하나의 루트로 대학을 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근데 패턴이 있죠. 기본적으로는 수능보다 내신이 더 좋은 학생들의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내신보다 수능이 더 좋은 학생들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당연히 내신이 좋으면 학생부 전형으로 대학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신이 별로 좋지 않으면은 아까 보셨듯이 논술이나 정시 전형으로 주로 지원을 하게 되겠죠.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이 이 밑에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패턴으로 나뉠 때 위아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 바로 얘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상황과 그렇지 못한 상황은 차이가 있어요. 수능 최저만 맞출 수 있다면 실질 경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능 최저를 못 맞춘 아이들은 그냥 다 떨어뜨려 버리고 맞춘 아이들끼리만 경쟁을 하면 되죠. 그것이 실질 경쟁률입니다. 이것이 무척 낮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붙을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간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것이 학생부 전형에서도 최상위권 학생부 종합을 지원하는 데 유리하고요. 최저를 맞추는 것이 논술도 최저 등급을 맞춰야 하는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 높은 대학들, 상위권 대학들에 지원하는 데 훨씬 유리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수능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수능이 받쳐주질 않으면 어떤 것들도 만만하지 않다. 그거를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학생부가 훨씬 좋은 학생들은 두 전형 중에, 그리고 수능이 좋은 학생들은 논술이나 수능 전형 중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다. 각각의 전형의 특징들은 대략은 알고 계실 거예요. 교과 전형 추가 합격이 많이 발생하는 전형이라는 거, 종합 전형 당연히 학교에서 활동이 중요하고요. 논술 전형은 최저 등급 맞추는 게 가장 핵심적이겠죠. 수능 전형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 100분위 점수라는 합산 전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특정 과목이 중요하지 않고 전체가 다 중요하다는 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교과 전형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내신이 그래도 뭐 난 괜찮아. 그리고 또는 학생부 내신이 만족스럽진 않다 하더라도 학교 활동이 부족하면은 교과 전형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학생들이 어떻게 지금 갈 수 있는지 살펴보겠는데요. 이게 이제 올해 전형이에요. 올해 고3 학생들 전형. 내년에 조금씩 바뀝니다. 바뀌는 학교들이 생겨요. 이게 별로 중요하진 않죠.
참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 정도 성적의 아이들이 작년에 합격한 겁니다. 이거는 작년 성적이죠. 작년 아이들의 성적. 이거는 올해 아이들이 지원할 거. 그렇죠? 여기 있는 학생들 거는 아직 모르죠. 예, 대학별로 이제 전형이 확정되어 나와 봐야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년 5월쯤은 돼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 계획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건 올해 지금 선발하는 거를 살펴보면은 숭실대 같이 최저가 있는 반면 국민대는 최저 등급이 없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커트라인이 좀 달라지죠. 그래서 최저가 있는 대학들이 아무래도 커트라인이 조금 더 낮아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좀 더 여유가 생기는 거죠. 합격할 확률도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사실 이제 지역으로 멀리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뭐 여기 교과 전형으로도 막 5등급, 6등급으로도 갈 수 있는 학교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바로 저도 오늘 올 때 지하철 타고 왔거든요. 바로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깝다 보니까 수도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적이 낮은 학교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최저 등급을 어떻게 맞출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여유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건 평균 성적이니까 커트라인이 어떤지는 학과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는 인문계열이었고요. 자연계열을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올해 선발하는 뭐 방식은 학교들마다 다 같고요. 성적이 조금 여유가 생기죠. 자연계열이 아무래도 같은 학교라면 내신에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열 지원하는 학생들 한 4등급 정도까지도 한번 희망을 품어볼 수는 있다. 평균이니까 커트라인 4등급 정도까지도 희망을 품어볼 수 있는 학교들이 있다라는 것을. 특히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가깝죠. 학생부 교과잖아요. 되게 간단해요. 한 개 3등급만 맞추면 되거든요. 물론 간호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2.93이잖아요. 작년에 실제 컷이 3.6까지도 나왔어요. 3.6까지도. 최저 하나만 걸어놨는데도 이런 일을 벌한다. 그리고 실질 경쟁률 1.1대 1. 린학과가 4개, 5개씩 쏟아져 놨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런 학교들 충분히 가실 수 있죠. 그래서 교과 전형도 무조건 내가 나쁘다고 포기할 전형은 아니다. 지금부터 높여도 된다. 왜? 아직 반이 남았으니까. 종합 전형 볼까요? 종합 전형은 서류 평가를 통과를 해야 그 다음에 면접을 갈 수 있는 전형입니다. 면접 준비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서류 평가를 통과를. 물론 지원을 하면 무조건 면접을 보는 일괄 전형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단계별 전형을 택하고 있죠. 자, 그럼 이 세 가지 서류 중에 어떤 서류가 중요할까요? 세 가지 중에 요즘에 이제 주변에서 이제 고3 학생들 보면 자소서 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EBS 상담 게시판도 자소서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자소서를 엄청나게 신경을 쓰시는데 압도적으로 학생부가 훨씬 중요하죠. 학생부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소서는 이를 보조하는 서류죠. 물론 이제 마지막에 학생부가 완성되고 나서 자소서는 또 최선을 다하긴 해야겠지만 그래도 학생부에 나와 있는 교과 성적, 숫자로 나와 있는 성적과 텍스트로 써 있는 비교과 영역, 학교에서 활동한 내용,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평가하냐? 정성적 맥락적으로 평가를 한대요. 어렵죠, 말이.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조금 쉽게 이것을 풀어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보겠다는 거야. 학생부에 써 있는 텍스트에서 이걸 읽어보겠다. 그리고 면접을 할 때는 학생들에게 저걸 물어보겠다. 자기소개서에서도 저거를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저걸 써줘야 돼요. 자, 그럼 동기과정 결과를 어떻게 쓰느냐? 어떤 항목들을 살펴보냐면요. 일단 요거 아시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주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열심히 평가한다라는 대학들이 나름 모여가지고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린 주로 이 항목들을 놓치지 않고 보겠다. 다른 항목도 보지만 이거는 반드시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시면 여기 써 있어요. 여기 지금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 뭐 인터넷에 뭐 수도 없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뭐 찍으실 필요도 없어요. 가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게 뭔지 다 아세요, 이미. 자, 동기과정 결과라 그랬죠. 그럼 동기과정 결과, 저런 측면의 활동들을 어떻게 동기과정 결과를 볼 거냐? 학생들이 이제 과학 실험을 하나 했다라고 살펴보면요. 과학 실험을 하면 입학사정관들은 궁금한 게 뭐냐면 과학 실험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면접 질문을 할 때 반드시 맨 먼저 물어보는 게 있죠. 너 이거 왜 했니?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참 인성이 잘 발달해 있습니다. 물어보면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물론 입학사정관 앞에 가서는 안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학생들 모의 면접을 해보면 정말 솔직합니다. 선생님이 하라 그래가지고 했어요. 네. 친구가 그냥 하자 그래서 따라 했어요. 심지어는 남자애들 경우에 조금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몰라요? 그런 걸 했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냥 막 써준 거죠. 그리고 일괄로 막 붙여넣기 해서 막 넣어버리면 안 했는데 그냥 막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네가 했는지 확인해 그랬는데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덮어놨다가 가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 이거 왜 했지? 그게 되게 궁금해요. 동기가 바르지 않으면 그 뒤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동기를 가진 아이들을 찾는데 그게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물어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이 동기입니다. 자, 그럼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친구 따라서 선생님이 시켜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시험 봐야 돼서 실제로 그런 이유가 많죠. 그런데 그렇게 답하지 않고 정답을 말해야죠. 근데 정답이 있어요. 입학사정관들이 기대하는 정답은 뭘까요? 이겁니다. 저요,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 그걸 배우려고 딱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그 내용을 듣는 순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거 아이들이 아이돌 가수들한테 관심 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딱 보는 순간 꽂히는 겁니다. 너무 멋있어. 너무 예뻐. 우와. 쟨 누굴까? 바로 찾아봅니다. 찾아봐야죠. 그러면 과정이 탄생을 해요. 자연스럽게. 시키지 않습니다. 아무도. 본인이 스스로 합니다. 과정에서 드러나야 되는 건 그거예요. 본인이 진짜로 호기심을 가졌다면 정말 스스로 가능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활동을 했다만 잔뜩 적어 놓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왜 했는지, 그리고 그걸 자기 스스로 했는지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활동은요, 단체로 하는 활동이 많아요. 지금 여기 이 활동도 사실은 단체 활동이죠. 여기 다 똑같이 의자에 앉아서 듣고만 계시죠? 뭔가 따로 독특한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서 질문을 하신다든지 이런 거 없죠. 이런 상황에서는 다 똑같은 활동을 해요. 그럼 일괄로 입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시 설명회를 앉아서 잘 수강함. 끝. 이거는 소용이 없죠. 네가 뭘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넌 그래서 거기서 단체로 했는데 거기서 너는 뭐 했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 역할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록에 들어가야 될 게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활동을 한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진짜로 성장을 해요. 진짜 성장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 아이가 이런지 아닌지 잘 보셔야 돼요. 정말 이런 아이면 놔둬도 이렇게 하는 아이면 종합전형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오늘 이거 딱 보고 집에 가시면 이제 한마디씩 하실 거죠. 오늘 같이 나온 학생들 잘 나왔어요. 이게 아이들이 직접 들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잔소리 하시면 소용없죠. 이런 아이들은 반드시 스스로 성장을 합니다. 이렇게 성장한 아이들은 어떤가 하면 이게 선순환이 되죠.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요? 다른 차원의 지적 호기심을 또 가지게 돼요. 이게 계속해서 순환하거든요. 그럼 이 순환하는 거를 종합전형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토리라고 합니다. 아이가 계속 성장하는 이야기. 그래서 저런 아이를 골라서 뽑아내는 게 입학사정관들의 역할입니다. 굉장히 불합리하고 기준도 모호한 것 같지만 학생부를 읽다 보면 보여요.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은데 기록만 많이 늘어놓는다고 그게 보일까요? 우리 아이가 스스로 하지 않은 거는 어머님도 아시고 학생부에도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더 확실한 건 면접으로 데려다가 놓고 직접 두세 번만 질문을 하면 바로 압니다. 그게 종합전형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스스로 이런 호기심을 갖도록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돼요. 자꾸 문을 두드리고 도전을 해야 됩니다. 탐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이런 활동을 본인이 혼자서 열심히 해도 학생부에 써있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트폴리오를 권장을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부만 잘 쓰면 되는 것 같지만 포트폴리오를 잘 작성을 해서 그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선생님께 왜? 학생부 기록은 누가 하죠? 선생님이 합니다. 선생님이 아셔야 되잖아요. 학생부 이렇게 써주세요라 그래서 셀프 학생부로 기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활동한 내용을 선생님께 보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거기서 알아서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서 기록을 해주십니다. 포트폴리오를 작성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간단한 보고서 같은 거, 호기심이 나서 찾아봤던 활동을 보고서 같은 걸 작성을 해서 선생님께 갖다 드리는 거 아주 좋죠. 이런 활동을 학생이 스스로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기재 내용입니다. 요거를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지금 대입 개정 상황에 발표가 됐는데 지금 1학년, 2학년 학생들에게도 바로 적용되는 내용이 여기 있어요. 내년부터는 글자 수가 조금 바뀝니다. 학생부에. 이거는 지금 내년부터 무조건 1, 2, 3학년 무조건 다 적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2학년 학생들은 올해까지는 학생부 글자 수가 그대로지만 내년에 3학년 가면은 글자 수가 줄어듭니다. 이거는 내년부터 1, 2, 3학년 공통 적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앞부분에는 글자 수가 바뀐 부분이 없어요. 이 부분만 바뀌었죠? 무단결석을 올해까지는 무단결석이라고 씁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미인정결석이라고 씁니다. 이거는 내년부터 무조건 적용돼요. 그래서 내년 3학년부터는 아마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하게 되면. 그리고 요 항목들 지금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게 다 바뀌는 것들이죠.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중요해서 노란색 표시해 놓은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율활동은 반으로 줄어들고요. 봉사활동은 아예 없어지고요. 진로활동도 줄어듭니다. 사실은 활동이 많은 학생들은 저 앞에 있었던 기존의 글자 수도 부족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줄어드는군요. 그럼 내년에는 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내년에는 고3이지만 활동해야죠. 끝까지 종합전형 지원하시는 분들 활동을 어떻게? 여러 놈을 키우는 것보다 잘 키운 한 놈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 개를 다 나열할 수 없죠. 그러면은 나의 진로와 적성과 흥미와 관심이 맞는 내용 한 가지를 집중해 가지고 활동해서 그 활동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미리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바뀌어요. 그래서 글자 수 바뀔 예정이고요. 그리고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뭐 더 이상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젠 드릴 필요가 없죠.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서.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이 세특입니다. 그래서 이 세특이 수업 시간에 무슨 활동을 했느냐, 아까와 같이 동기, 과정, 결과를 수업 시간에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옛날 이제 종합전형은요, 교과, 비교과 활동 두 개로 나뉜다고 했어요. 근데 최근에 종합전형은 어떻게 나뉘냐면요, 세 가지로 나눕니다. 위에 두 개는 그대로 내려왔는데 한 가지가 새로 생겼죠. 새로 생긴 게 뭘까요? 얘들이 그냥 내려온 것 같아요. 가운데 녀석이 하나 새로 생겼죠. 가운데는 교과와 활동을 합친 겁니다. 즉 수업 시간에 하는 활동을 뜻하죠. 이게 뭐라고요?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고요. 이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종합전형을 준비하실 때는 이것의 동기, 과정, 결과가 반드시 잘 드러나도록 기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2학년 학생부 마무리할 때 그 부분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남은 2학기 동안의 활동을 동기와 과정을 반드시 잊지 말고 활동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것을 2학년 마무리, 3학년 마무리에 잘 적용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논술입니다. 논술은 내년 논술은 조금 올해와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최저 등급이 들어가는 학교가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가톨릭대와 건국대는 최저가 없다가 내년에 생깁니다. 논술에. 근데 반대로 연대의 최저가 없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논술의 최저가 좀 바뀌는 변동되는 부분이 있는 것들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올해와 최저가 같이 비슷하구나. 이렇게 최저 등급이 들어가는 학교를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가 조금 더 최저 등급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 최저 등급을 끝까지 놓치지 말고 논술을 준비하시라. 논술을 만약에 희망을 하신다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죠. 기출문제, 그 다음에 선행학습의
그 선행학습 영향평가죠.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매년 반드시 발표하게 돼 있어요. 그 교육과정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은 기출문제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논술 가이드북이 모든 논술 대학에서 다 발행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셔서 논술 가이드북에 써 있는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매년 보는 모의 논술이 있습니다. 이 모의 논술도 반드시 보셔야죠. 그래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너무 많아요. 논술도. 굳이 사교육까지 가서 문을 두드리실 필요도 없이 기존에 나와 있는 문제만 잘 풀어봐도, 그리고 공교육 과정을 통해서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논술 프로그램, 그리고 EBS에서도 논술 프로그램을 직접 강의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준비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논술 전형을 볼 때는 반드시 세 가지는 기본으로 보시라는 거죠. 이제 수능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수능. 그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수시와 정시는 전략이 좀 달라요. 수시에는 전체를 다 잘할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수시 전형에 무조건 전략을 가진 학생이라면 최저 등급을 맞추는 게 중요하죠. 자, 이 두 학생이 있어요. 국수형 탐탐의 등급을 저렇게 받았습니다. 최저 등급을 받는데 훨씬 더 유리한 학생은 누굴까요? 평균 2등급을 받은 학생보다 6등급을 하나는 받았지만 최저 등급은 다 필요가 없으니까 6등급은 버리면 돼요. 그리고 탐구도 한 과목만 하면 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학생이 최저 등급 맞추는 데는 훨씬 유리합니다. 즉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것이 수시의 수능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시에 정말 집중적으로 전략을 짜야 되는 학생이라면,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국수, 영탐 모두 골고루 공부하셔야 되지만 이제 3학년을 올라간 시점, 그 다음에 3학년 3월 학평을 보고 난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짤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는 이렇게 좀 고민을 하시면 되겠고요. 정시는 좀 달라요. 전과목의 합입니다. 어차피 다 잘해야 돼요. 그러나 수시 정시를 모두 같은 연장선에서 봤을 땐 모두 중요하지만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잘하는 게 역시 중요하겠죠. 학생들이 잘할 수 있는 과목은 국수, 영탐 어느 걸까요? 다 달라요. 학생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모두가 가장 쉽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과목은 존재합니다. 어떤 걸까요? 국수, 영. 이 세 과목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자그마치 10년 가까이 했죠. 11년인가요? 성적이 오르나요? 10년을 넘게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과목이 있는 반면 6개월만 공부해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 있습니다. 바로 탐구죠. 근데 지금부터 하셔야 되냐? 아니에요. 지금부터 안 하셔도 돼요. 6개월이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6개월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3학년 가서 6월 달에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와가지고 선생님 지금부터 탐구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당당하게 와서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요. 이야기해 주죠. 미안하다. 늦었다. 6개월 걸리니까요. 6월 달엔 늦었죠. 최소한 3월엔 시작을 해야 되는데 3월에 탐구만 공부를 시작을 하려면은 부담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건 잊지 마세요. 탐구를 놓쳐서 수능에 실패하는 학생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상위권 학생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기 머리 믿다가 몇 달 만에 완성 안 돼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6개월은 걸립니다. 1등급을 받는데. 그죠? 그래서 탐구 선택 이제 하셔야죠. 탐구 선택은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또는 내가 좋아하는 과목. 어떤 것도 좋습니다. 선택을 빨리 하셔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이제 2학기죠.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겨울방학 때부터는 시작하셔야 됩니다. 한국사 조심하셔야 됩니다. 국수, 영, 탐 다 맞췄는데 한국사 최저를 못 맞춰서 수시에 불합격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아요. 특히 작년에 절대평가의 문제는 친구들과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내가 받던 점수가 갑자기 무너져요. 그래서 절대평가는 특히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내가 받으려고 목표하는 점수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받다 놔야 문제가 약간 더 어려워져도 그것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만만하게 보시지 마시고 한 번은 보셔야 돼요. 한 번은. 그래서 지금부터 한국사 내년에 가서 보려면은 마음이 답답하겠죠. 다른 거 할 것도 많은데. 그래서 미리미리 한번 제대로 봐두시면 좋겠고요. 영어 시험 중요할까요? 절대평가인데. 영어 절대평가라 소홀히 하시죠? 중요하다라는 거 이제 머리로는 아는데 여전히 학생들은 소홀히 많이 해요. 작년에 정시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영어가 너무 쉽게 출제되면서 1등급이 10% 이상 나왔죠. 2등급까지 하면은 30%가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등급 밑에 학생들은 뭐 거의 의미가 없는 점수였고요. 2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10%, 1등급이 10%나 되면서 서울 상위권 대학들은 1등급이 아니면 지원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들이 정시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감점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가감점 반영하는 대학과 비율 적용하는 대학들은 조금 다릅니다. 가감점 반영하는 대학들은 영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주 적은 비율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가감점, 점수 0.5점 이렇게만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데 비율 적용하는 대학들은 비율이 높아버리면 계산을 하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가감점 반영 대학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얼마 안 돼요. 이 대학들 외에는 영어를 2등급 받는 순간 작년에는 지원이 거의 불가능했죠. 그럼 나머지 대학들 한번 보러 갈까요? 일단 가감점 대학부터 보겠습니다. 작년에 가감점 대학으로는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영어 점수 반영 비율이 약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2등급을 받은 학생입니다. 여기 1등급 받은 학생들을 이기기 위해서 이 학생들이 필요한 표준 점수가 이만큼이었습니다. 즉 2점짜리 한 문항으로 계산했을 때 한 문제만 더 맞으면 2점짜리 아무 과목에서는 한 문제만 더 맞으면 영어가 극복이 됩니다. 2등급을 받아도 1등급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시 합격자의 비율을 좀 살펴보면 1등급, 2등급 영어 받은 학생의 비율이 2등급 받고도 이렇게 합격한 학생 비율이 높아요. 입학처에서 직접 가서 물어봤는데 정확히는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대략 이 정도 된다라고. 그래도 높죠. 2등급 맞아도 고려대 갈 수 있었습니다. 작년 정시에. 근데 연대는 달랐어요. 비율 적용이었거든요. 연대 같은 경우에는 2등급을 받은 학생, 나머지 대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가감점 반영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들은 영어를 2등급을 받는 순간 1등급 아이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표준 점수 5점, 100분위 점수 5점, 8점 정도를 더 받아야 됐습니다. 2점짜리 한 문항으로 계산을 한다면 한참 더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연대에는 작년에 2등급을 받으면 이것이 극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연대에 과연 영어 2등급 맞고 정시 합격한 아이들이 있기는 할까? 근데 연대에서 친절하게 발표를 해줬습니다. 올 초에. 숫자입니다. 숫자. 비율 아닙니다. 영어 2등급을 받은 아이 중에 연대 900명이 인문계 900명 뽑았는데요. 3명만 붙었어요. 2등급 받은 아이들 다 떨어진 거죠. 물론 최초 합격 기준입니다. 추가 합격으로는 좀 더 나옵니다. 자연계열도 많긴 하지만 압도적이죠. 2등급 받는 순간 작년에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조금 달라요. 올해는 다르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이제 지켜봐야죠. 올해 같은 경우는 1등급이 4%로 지금 모평에서 6월, 9월 모평에서 지금 거의 끊고 있습니다. 9월 모평도 6월하고 비슷하게 어렵게 나왔죠. 그래서 작년에 너무 쉬워서 올해 좀 어렵게 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작년엔 1등급 아니면 2등급, 1등급을 맞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이렇게 나눴다면 올해는 1등급, 2등급이 상위 대학들을 조금 이렇게 나눠서 가고 3등급을 받으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영어 경쟁할 필요 없는 과목입니다. 나 혼자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르는 과목, 열심히 미리미리 준비해서 정시까지 가게 된다면 이런 낭패를 보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EBSI 홈페이지에 오시면 좋은 자료가 정말 많습니다. 입시정보 탭을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대입상담실 지금 아주 요새 너무 홍보가 잘 돼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지금 선생님들 달고 계신데요.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이 오셔서 또 그래도 이용해 주시고요. 전형별 분석에 들어오시면 입시 주제별 칼럼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 글자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간호학과 및 계약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체육대학 정시전형, 그 다음에 수시전형, 요강분석, 전문대학 요강분석, 체육대학 수시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면접전략, 자기소개서 전략, 의학개혁 계열 전략, 농어촌 전략 주제별로 다 우리나라 최고의 공교육 전문가 선생님들이 칼럼을 다 쓰신 겁니다. 지금 따끈따끈한 것들입니다. 지금 들어가시면 이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미리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전형에서 도움들을 많이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입시 정보 설명회 지금 카메라로 찍고 있죠? 이거 그대로 다 녹화돼서 나중에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중3학년 대상 입시 강의가 이제 9월 후반기에는 이어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중3 자녀 두신 학부모님들은 나중에 들어오셔서 중3 대상 설명회 제가 나와서 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 준비해도 될까요? 2학년인데 당연히 되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말들이 많아요.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쉬운 걸로만 가져왔어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뭐죠?
예, 가장 빠른 때입니다. 시작이 아니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티끌 모아 태산이 되는 겁니다. 절대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늦지 않았다는 거를 사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학생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압도적인 친구를 가져왔습니다. 예, 이런 친구 정말 저기는 정말 학생이 별로 없는 구간이거든요. 저런 점수 맞기 쉽지 않아요. 여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던 학생 중에 7등급인 학생이 있었어요. 당연히 재수했겠죠. 좀 몇 년 좀 한참 된 학생이에요. 저 때는 가기 쉽지 않았습니다. 대학. 지금은 뭐 다 가지만. 근데 재수해가지고 4년제를 끝까지 가고 싶었던 친구인데 재수해서 전문대를 갑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렇죠? 그리고 이 친구 전문대 나와가지고 군대 갔어요. 뭐 어떻게 방법이 있겠어요? 성적이 안 나오니까, 공부 너무 못했으니까. 단시간에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군대 가가지고 그동안 학교 다니는 동안 얼마나 구박을 받았겠습니까? 성적도 안 좋고 뭐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그러면서 맨날 구박만 받다가 이 친구가 군대 가서 처음으로 인정이란 걸 받습니다. 그죠? 그렇게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가서 이걸 느꼈대요.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정신 차린 거죠. 군대에서 정신 차린 케이스. 그래서 이 친구는 군대를 제대하고 다시 도전하기로 했대요.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나 봐요. 논술 전형 40대 1을 통과하는데 그냥 대학이 아니라 아까 맨 처음에 보셨던 7개 대학 중에 하나를 논술 전형 40대 1 통과. 그 중에 또 다른 대학은 30대 1의 면접 전형을 또 통과를 해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 친구가 공부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성공을 해요. 대학에 가는데. 그토록 꿈에도 가고 싶었던 명문대를 입학을 합니다. 잘 다녔겠죠? 취업 잘했을까요? 예, 물론 취업이 힘든 시절이긴 했지만 취업을 합니다. 이 친구. 취업하면 끝이죠. 모든 학부모님들의 바램과 그런 모든 것이 다 내려놓으시는 순간이죠. 그러면 다 끝났어 나는. 그러면서 이제 놀러 다니실 생각 하시잖아요. 그런 날이 올까요? 예, 오죠. 대부분 다 옵니다. 예, 그런데 취업을 했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이 친구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가 특별한 경험이 있으니까 또 도전을 하는 그런 습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다시 도전을 하기로 했답니다. 직업이 별로 안 좋아서 다른 직장에 도전했을까요? 이 친구 직업이 뭐였을까요? 7등급을 받았던 녀석이 나중에 선생이 됐어요. 교사가 됐습니다. 교사가. 그래가지고 이 친구 교사가 돼가지고 교사가 됐는데 특히 무슨 목표가 필요해요? 왔다 갔다만 하면 되지. 그렇죠? 이 친구는 자기 학교에서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에 아쉬움을 느끼고 좀 더 많은 친구들에게 자기의 희망을 들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EBS 강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정말이고요. 네, 지어낸 거 아닙니다. 예, 정말 어려운 군대에 다녀와서 어려운 시기를 보냈고요. 예,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꿈이 있고요. 지금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학기 때 도전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실패했어요. 괜찮습니다. 또 하면 됩니다. 무너지지 마시고요. 희망을 꺾지 마시고요. 반드시 노력하셔서 티끌 모아서 태산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